2차 대전이 시작되고 독일 해군의 유보트가 영국의 상선들을 격침시키기 시작하자 영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식량을 자급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곡물을, 아르헨티나에서는 육류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양모, 인도에서 면과 차, 아프리카에서 광물과 커피를 수입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생활에 필요한 원료들을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막강한 영국 해군을 상대하는 대신 이러한 수송선들을 파괴해 영국을 고사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여객선을 제외한 연합군의 모든 함정을 격침시켜도 좋다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면서 독일 잠수함 함대는 프랑스의 해군 기지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독일 유보트들은 북해를 지나 영국을 크게 우회하거나 영국 함정들이 울거리는 도버 해협을 어렵게 통과해야 했는데 프랑스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큰 어려움 없이 대서양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해군 기지를 이용하게 되면서 항해 거리를 450헬이나 단축할 수 있었고 전략적 요충지인 지브롤터 해협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잠수함 함대 사령관 칼 데니츠는 연합군의 상선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2리대 전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색을 실시하던 유보트가 수송선단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은밀하게 접촉을 유지하면서 추격을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무전을 보내 주위에 있는 유보트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1차 대전 당시 데니츠는 이러한 무전기를 갖지 못해 연합작전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가 있으니 그가 원했던 전술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의 수송선단에 아무리 호위함이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보트 한 대가 그들을 유인하는 사이 나머지 유보트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송선단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초반 영국군은 수송선단을 보호할 수 있는 호위 전략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유보트가 나타나면 우왕좌왕하면서 수송선들을 분산시키기도 했는데 이렇게 분산된 수송선들은 유보트에게 모두 각계교파되었습니다. 전투에 자신감이 생긴 일부 유보트 함장들은 수송선단의 가운데에 과감히 진출해 88mm 함포로 수송선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941년까지 새롭게 건조되는 수송선보다 유보트에게 파괴되는 수송선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영국 수상 처칠은 매일 아침 파괴된 수송선의 숫자를 보고받으며 절망해야 했습니다. 독일은 유보트에 효과가 입증되자 기존 7형보다 성능이 향상된 9형을 개발합니다. 총 193척이 건조된 9형은 6개의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22발의 어뢰를 발사할 수 있고 부무장으로 105mm 함포와 180발의 포탄을 탑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함정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 항속거리가 7형의 15,700km에서 23,600km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속거리가 늘어난 유보트는 소련의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영국에서 출발하는 수송선단을 노르웨이 해에서 공격했고 미국에서 출발하는 선단을 막기 위해 미국 동부 연안까지 진출했으며 남미의 선단을 막기 위해 남대서양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게 되자 독일의 유보트들은 미국의 동부 연안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1942년 초반에 이르자 영국 해군은 이제 어느 정도 유보트를 막기 위한 장비와 전술이 정비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격침되는 수송선의 숫자를 줄여나갈 수 있었지만 미국은 유보트를 막기 위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초 미국으로 출항한 5척의 유보트는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총 62척을 격침시켰으며 6개월 동안 585척의 수송선들이 미국 동부 연안에서 격침되었습니다. 전쟁 계획에 참여한 독일의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독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선 매월 70만 톤 이상의 수송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계산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당시 운용되고 있던 유보트의 규모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1942년 초반은 유보트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이었고 여기에 미국 동부 연안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보트에 의한 전쟁 승리는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장교들을 서둘러 영국으로 파견해
그들의 대잠 전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보트의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보트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독일이 유보트를 상선 파괴 작전에 집중시키지 못하고 다른 임무에 투입했다는 것과 연합군의 대잠 전술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전쟁 초반 상당수의 유보트를 노르웨이 작전에 투입시켰는데 이때 유보트의 임무는 수송선 파괴 임무가 아닌 단순한 정찰 활동과 자국 해군의 호위 임무였습니다. 유보트는 이 작전에서 특별한 전과 없이 내척이 격침되는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보트를 지중해 작전에도 투입시켰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에서는 롬멜의 전차군단이 영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한 수축국 수송선의 60%가 연합군에 의해 격침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잠수함 함대 사령관 데니츠는 이러한 히틀러의 결정이 못마땅했습니다. 유보트는 넓은 대서양에서 수송선들을 상대해야만 그 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좁은 지중해에서는 잠수함의 특징인 은밀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영국 해군이 집중되어 있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보트가 지중해에 투입되면서 초반에는 영국의 항공모함 아크로올과 다수의 구축함들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영국 해군도 이에 대응해 전력을 확충하면서 데니츠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연합군은 유보트를 상대하기 위한 각종 장비와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아즈딕은 연합군이 개발한 음파 탐지기로 현대 소나의 전신이라 할 수 있으며 구축함에 장착된 이 장비가 음파를 발사하고 적 잠수함에서 반사된 음파를 다시 수신해 그들의 위치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전쟁 초반 아즈딕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아 모든 구축함에 장착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즈딕을 장착한 함정들이 많아지면서 유보트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상에서 항해하는 유보트를 탐지하는 레이더입니다. 유보트는 주로 긴급 상황에서만 수중에서 항해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수상에서 항해하는데 이때 연합군은 레이더를 이용해 유보트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레이더는 성능이 충분하지 못하고 크기도 컸기 때문에 유보트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지만 대전 후반기에는 성능이 향상되면서 야간에 은밀한 항해를 실시하는 유보트들도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유보트는 연합군의 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항공기가 초계 비행을 하던 도중 레이더를 이용해 유보트를 발견하게 되면 우선 엔진을 끄고 글라이더 비행을 하면서 접근하는데 이렇게 되면 유보트의 시작조가 항공기를 발견할 새도 없이 기습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무선 방위 특정 장비도 유보트의 활동을 제약했습니다. 유보트가 울프백 전술을 펼치면서 활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전기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연합군은 이 장치를 이용해 유보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보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전기 사용을 자제해야 했으며 수송선단들은 본부로부터 유보트의 위치를 통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보트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수송선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은 연합국을 지원하기 위해 수송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자 가장 건조하기 쉬운 형태의 적당한 수송선을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버티선입니다. 배수량 14,000톤의 이 수송선은 18곳의 조선소에서 건조되기 시작했으며 생산 숫자가 점점 늘어나 1943년 이후에는 하루 평균 3척이 건조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쟁 기간 중 총 2,700여 척이 건조되었는데 유보트가 아무리 공격하여도 격침되는 양보다 생산되는 양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유보트 한 척이 상선 97척을 격침시키기도 했지만 대전 말기가 되자 연합군의 대잠 능력 향상으로 인해 수송선 8척과 전함 6척을 격침시키기 위해 39척의 유보트가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게 되면서 유보트의 활약도 막을 열게 됩니다. 2차 대전 기간 중 유보트는 연합군의 군함 148척, 항선 2700척, 물자 1400만 톤, 승무원 20만 명을 수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보트는 1100여 척이 건조되었고 그중 750척이 격침되었으며 승무원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한 해군 역사학자는 유보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잠수함전은 단기간에 승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없다.
연합군의 수송선 생산량이 격침되는 숫자보다 많게 되면 독일의 잠수함전은 실패로 돌아간다. 연합군은 1942년 말이 되어서야 이를 달성할 수 있었다. 만약 독일 해군이 연합군의 호위함이 부족했던 1942년 전까지 유보트를 집중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유보트는 해군력에 약했던 독일이 영국 해군에 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인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트였습니다.